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뇌물로 받은 특수활동비를 기치료와 주사시술비, 의상비 등 사적인 용도에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게도 휴가비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줬고 일부는 최순실 씨 측에 넘어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남북 간 대화 국면과 관련해 미 트럼프 행정부가 지켜보겠다면서 일부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습니다. 이 같은 부정적인 기류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의견 조율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평창 올림픽 전야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북한 측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가 정부 상의를 거쳐 북한에 전달한 평화 올림픽을 위한 추진 사항에는 북한이 성화 봉송에도 참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스룸은 현대식 고층 건물이 들어서는 등 북한 내부에 달라지고 있는 최근 모습을 보도합니다. 지난해 말 북한에 들어가 직접 영상을 찍고 주민들을 만나고 온 재미 언론인 진천규 씨가 뉴스룸에 출연합니다. 서해 우리해역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2척을 실탄까지 쏜 끝에 납포했습니다. 쇠창살을 배에 꽂은 중국 어선들은 해경 검색에 강하게 저항했고 주변 어선들까지 납포 어선을 풀어주라며 고의 충돌하자 해경은 기관총 450발과 소총 등 개인 화기를 쏘며 대응했습니다. 평범한 주택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라돈 가스는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가 고체로 바뀌며 방사선을 배출하고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된 다스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다스 본사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국세청은 비자금 조성과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탈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때 학생 수백 명이 다녔던 학교에 지금은 이승복 동상만 남아 있습니다. 전국의 폐교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만 해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요. 밀착 카메라에서는 방치된 폐교의 처치 곤란한 실태를 짚어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사용에 3억 6,500만 원, 문고리 3인방 활동비와 휴가비로 9억 7,600만 원, 또 의상비로 6억 9,100만 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오로지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검찰 발표 내용입니다.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는 박 전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36억 5천만 원을 뇌물로 받아서 20억여 원을 본인과 측근 관리에만 사용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옷값으로 월 2천만 원을 내는가 하면 문고리 비서관 휴가비로 수천만 원을 주는 등 그야말로 물 쓰듯이 돈을 썼습니다. 이 돈은 국민 여러분들이 팍팍한 주머니를 털어서 국가 안보에 쓰라고 내놓은 것이지만 여러분께 돌아간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재직 중에 시간이 갈수록 국정원장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겼던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세금을 어떤 곳에 썼는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는 임기가 지날수록 점차 늘어났습니다. 남재준 초대 국정원장 때 매달 5천만 원씩 모두 6억 원을 받은 게 시작이었습니다. 후임인 이병기 국정원장 시절엔 상납액이 2배로 불어나 매달 1억 원씩 모두 8억 원, 마지막 이병호 국정원장 땐 매달 1억 원에서 2억 원씩 모두 19억 원을 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던 2016년 8월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만에 2억 원을 또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에게서 모두 35억 원을 받아낸 겁니다. 여기에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원해달라고 직접 요구한 1억 5천만 원까지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33억 원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이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금고에 보관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용처를 추적한 결과 20여억 원이 사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사 시술비와 기치료, 삼성동 자택 관리비 등으로 3억 6,500만 원 상당을 썼습니다. 여기에 최순실 씨 문고리 3인방 등과 통화하기 위해 불법으로 차명폰 51대를 개설한 뒤 요금으로 지불한 1,3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문고리 3인방 비서관들에겐 활동비와 휴가비, 명절비 등 명목으로 9억 7,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또 6억 9천만 원 넘는 돈은 의상실 운영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국정원 특활비는 이처럼 국정과 상관없는 박 전 대통령의 온갖 개인 지출과 최측근을 챙기는 데 쓰였습니다. JTBC 이승필입니다. 기치료와 주사비, 차명폰, 이른바 대포폰이라고 해서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불법입니다. 아무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은 특활비를 사적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액 현금으로 건네진 특활비가 어디에 쓰였는지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당초 검찰이 밝힌 입장이었습니다. 20억 가까운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그래도 파악이 된 셈이죠.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한민영 기자, 검찰이 이 돈을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파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상납받은 자금을 관리한 건 이재만 전 비서관입니다. 맏형격이죠. 그 외 미용이나 의상 등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은 안봉근 정호선 전 비서관과 이영선 윤전추 전 행정관이 맡았는데요. 이재만 전 비서관은 돈을 받아 총무 비서관실에서 자신만이 사용하는 금고에 넣어 관리하면서 그때그때 다른 측근들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 형태로 전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돈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 내역서도 기재했는데 이 전 비서관이 이 내역의 상당 부분을 기억하면서 용처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용처가 쓰임새가 기재된 내역서 등을 확보했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군요. 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6년 10월 말에 사퇴하면서 이 내역서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고 또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자료는 폐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인이 직접 관리했던 만큼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대납한 금액의 총 액수와 또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 돈의 액수는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검찰은 주사비나 기치료 비용 등 용처를 어느 정도 특정한 뒤 이를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거칠 수 있었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아니면 비서들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술술 진술을 하는 편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이재만 비서관도 이것을 감추거나 하려는 그런 의지는 전혀 안 보였던 모양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앵커께서 직접 말씀하셨듯이 모든 측근들이 처음에는 사실 입을 모두 다물었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진술과 별도로 또 계좌 추적 등도 병행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가 의미 있는 건 진술만을 토대로 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검찰은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 30여 명을 조사하고 또 50명에 대한 500개가 넘는 계좌도 추적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총 상납액이 36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쓰임새가 밝혀진 것이 20억 원 정도. 그럼 나머지 10억여 원, 이 돈은 어디 있는지 지금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명폰 비용 등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특활비 일부를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뒤 계좌에 이체했기 때문에 추적이 비교적 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활비는 모두 현금 형태로 사용됐고 또 장부 등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용처가 아직 파악되지 못한 돈의 흐름에 대해선 추가로 규명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한민영 기자였습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돈을 가져오라고 지시하면 1억 원 정도를 쇼핑백에 담아서 밀봉한 뒤에 관저에서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최순실 씨가 있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지에는 문고리 3인방에게 줄 휴가비도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즉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특활비 뇌물을 함께 관리해왔다는 정황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은 자신이 보관하던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지시가 있을 때마다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쇼핑백에 담아 테이프로 밀봉한 뒤 관저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마다 박 전 대통령 곁에 최순실 씨가 함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특활비 중 매월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은 역시 쇼핑백에 담겨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통해 최 씨에게 건네진 걸로도 조사됐습니다. 특활비가 움직일 때마다 최 씨가 등장하거나 아예 직접 받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앞서 박영수 특검과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 공동체라고 보고 삼성 등 뇌물도 함께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재산을 함께 쓰고 그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검찰은 특검이 압수한 최 씨의 수첩에서 발견했던 메모지를 공개하며 두 사람이 상납받은 특수활동비를 함께 관리하고 사용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이 공개한 메모지엔 제이, 리, 안이라는 영문 표기와 함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성을 의미하고 옆에 적힌 숫자는 이들에게 지급될 휴가와 경조사비 액수입니다. 이 메모에는 1억 2천만 원은 킵, 즉 보관한다는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세 사람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 씨의 메모를 보고 자신들이 받아간 휴가비 등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놀랐다고 합니다. JTBC 김나은입니다. 예, 시민들은 한 푼 두 푼 아껴서 세금을 내고 그 한 푼 두 푼을 벌다가 목숨까지 잃기도 하는데 대체 이들은 그 세금을 어떻게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서 똑같이 느끼시는 감정일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국정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할복하겠다고 주장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습니다. 국정원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결국 오늘 새벽에 구속됐습니다. 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해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선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5년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예산을 늘려주는 대가였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의원은 돈을 받기 직전 국정원 예산을 472억 원 증액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당 이우현 의원도 13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 의원과 같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두 의원은 구속 첫날인 오늘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나란히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남북이 어제 23개월 만에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가동한 뒤에 오늘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직은 남북 간 대화에 큰 진전은 없지만 우리 정부는 늦어도 주말까지는 회담 방식과 시기 등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남북 간 대화는 계속 굴러가고 있는데 이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차갑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 간의 대화 불씨를 살릴 수 있느냐의 관건은 부정할 수 없이 결국 미국을 어떻게 설득하고 조율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대화 제안에 대해서 미국은 당초에 좀 떨떠름한 입장 이렇게 느껴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부정적인 기류가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와대는 미국을 설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했고 오늘은 마크 네퍼 주한미국 대사대리와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잇따라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 조율을 할 걸로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약 한미 정상 간에 직접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길이긴 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전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일단 우리는 무엇보다 미국과 큰 틀에서 입장 차이가 없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또 대화의 수위와 속도 조절에 있어서도 미국과 조율을 해 나가겠다는 점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예, 근데 큰 틀에서는 미국 입장을 존중해서 대화에 임하겠다. 서로 이렇게 약속을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이 우리 측에 새로운 요구 조건을 내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저께 정세현 전 장관도 나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라든가 연기라든가 이런 문제들인데 미국이 여기에 부정적일 경우에 청와대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대표적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연합훈련에 대해서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 정도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까지 역시 완강하게 나올 경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청와대는 이럴 경우 최대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입장 차이를 최대한 좁혀가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당장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제안한 훈련 연기에 대해서도 지금 공식적인 입장을 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청와대는 훈련 연기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도 사실상 수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식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미 간에 여전히 조율 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상당한 위협으로 느끼는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쪽으로 북한에 제시를 한 만큼 북한이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우리는 미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평창올림픽 이후에 관련 논의를 해나가자고 미룰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북한의 의도와 진위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다음 단계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청와대 남아있는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바로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역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의중이 주목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내 핵 단추가 더 크다고 트윗에 올려서 미국 언론으로부터 두들겨 맞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런 허세가 아닌 실제의 의중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정효식 특파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대화 논의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시점을 예단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행정부 내 기류를 그래서 살펴봐야 미루어 짐작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입니다. 맥메스터는 미국의 소리 방송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신년연설을 듣고 안심한 사람은 새해 연휴 동안 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계속한다는 미국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고 미 국무부 대변인은 김정은이 한미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시도한다고까지 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체적 입장을 유보하고 참모들이 경계감을 유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의 의도를 의심한다 이렇게 일단 해석이 되는데 그렇다면 한국 정부에 던지는 메시지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난 이틀에 걸쳐 백악관과 국무부가 동시에 강조한 대목이 최대한의 압박 정책에 대한 한국과 공조입니다. 한국이 최근 북한의 정유를 밀수한 혐의를 받는 유조선 2척을 납포한 사례처럼 한국의 동참이 필수적입니다. 남북 대화가 한미를 근간으로 한 국제 공조에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로도 이해해야 할 듯합니다. 예. 그런데 남북 대화의 속도나 또 의제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미국 정부가 미리부터 뭐랄까요, 직접 관여하기 위한 사전 정지 차원의 압박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대가로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석유 제공과 같은 구체적 대가를 요구할 경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전략자산 전개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남북한이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만을 다룬다면 미국으로선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는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의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간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결국 이제 한미 정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그 타이밍이 언제냐 하는 것이 궁금해지기도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군요. 워싱턴의 정효식 특파원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동계올림픽을 같이 치른다는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JTBC 취재에 따르면 평창 동계올림픽 전야제를 남북한이 공동 개최하는 방안이 북한 측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창과 북한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동시에 행사를 열고 이원 생중계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정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와 강원도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 전날인 2월 8일 평창과 원산의 마식령 스키장에서 전야제를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최근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측은 지난해 말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최문순 지사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정부와 상의를 거쳐 계획을 마련했고 이는 북한 측 최고위급 인사들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초대형 현대식 스키 리조트로 북한 선수단의 출정식 장소로도 거론되고 있는 곳입니다. 전야제는 IOC의 공식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개회식이나 폐회식과는 달리 IOC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북한에서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측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북측에 전달한 제안 사항은 IOC의 승인하에 금강산 온정각 등을 경유해 성화를 봉송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내일 경기도로 진입하는 올림픽 성화는 오는 21일 강원도에 도착합니다. 다만 올림픽 개막일까지 시간이 촉박해 어느 정도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청와대도 이미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대략 3단계 시나리오인데 일부 종목의 공동 개최, 그다음엔 단일팀 구성, 다 안 되면 개폐막식 공동 입장 등이 단계별로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회담에 응할 거라는 판단 아래 협상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 협상 로드맵에 따르면 제일 먼저 남북 공동 개최 의사를 타진하고 그 뒤에 단일팀 구성, 그리고 개폐막식 공동 입장, 마지막으로 공동 응원단 구성 순서입니다. 청와대는 맨 윗단계부터 아래로 차례대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동 개최는 시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단일팀 구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일팀 구성도 지금으로선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북한이 의지만 있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만약 단일팀이 불발되면 개폐막식 공동 입장과 공동 응원단이라도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공동 입장 당시 국민이 느낀 감동이 대단했다며 전 세계가 보는 만큼 평화 올림픽 효과도 상당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대표단 숙소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만경봉호 같은 해상 선박이 아니라 강원도 내 호텔이나 콘도 등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2015년 정부의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실마리가 잡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8명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현관에서 할머니들을 맞았습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또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그런 합의를 일본하고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할머니들에게 죄송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할머니들은 잘못된 합의를 밝혀줘 고맙다면서 앞으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달란 부탁도 덧붙였습니다. 공식적인 사죄하고 법적인 배상하라는 26년이나 해나왔습니다. 이것만이 우리는 또 외치고 싸울 겁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또 다른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입원 중인 병원도 찾았습니다. 한국에서는 1억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 이 돈을 가지고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라. 정부는 할머니들의 요청을 토대로 조만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오늘 오전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해경이 납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단속이라기보다 거의 전쟁터였습니다. 중국 어선들이 쇠꼬챙이를 꽂고 해경 선박에 충돌하는 바람에 기관총과 소총을 쏴서 제압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빨간 오성 홍기를 매단 중국 어선이 맹렬한 기세로 돌진해 들어옵니다. 괜찮아. 온몸을 보호장구로 감싼 해경 단속 반원들은 서로를 붙잡고 배에서 지탱해 봅니다. 한마 좀 줘. 세상에 한마 좀 줘봐. 우리 해경 단속반이 중국 어선들을 발견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중국 어선들이 상습적으로 출몰하는 전라남도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5km 지점입니다. 협정선에서 우리 측으로 39km가량 들어온 곳입니다. 이곳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들은 60에서 80톤급들로 50여 척이었고 단속된 건 2척입니다. 이들은 배에 철망과 쇠꼬챙이를 두른 채 검문 검색에 따르지 않고 도주했습니다. 해경이 2척을 납포하자 주변에 있던 배들이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고의로 충돌한 겁니다. 해경은 경비 함정 5척과 헬기까지 동원해 대응하면서 납포 과정에 M60 기관총 450발과 개인화기 K2 소총을 발사했습니다. 불법 조업 도중 우리 단속선에 돌진하며 위협하는 중국 어선에는 실탄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십 척씩 떼지어 저항하는 이들의 역부족일 때가 많습니다. 해경은 납포된 중국 어선 선원들을 무허가 조업으로 처벌하고 폭력 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차량 모두 피해 차량이 쫓아오자 갑자기 후진을 해서 뒷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끼어들길 시도하다 뒷차량과 부딪힙니다. 속도를 줄이는 듯 하더니 그대로 달아납니다. 반대편 차선으로 차를 돌리자 피해 차량이 따라붙어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내 피해 차량을 다시 앞질러 위협적인 급제동을 반복하더니 뒤로 돌진해 차를 들이받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65살 강모 씨는 무면허였습니다. 피해 택시를 따돌리려고 30분 동안 8km를 달리며 추격전을 펼쳤습니다. 택시 운전자와 승객 2명을 다치게 한 강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한 차량이 2개 차로를 걸쳐 달립니다. 뒷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앞서거니 뒷서거니 신경전을 벌입니다. 욕설도 내뱉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36살 서모 씨가 뒷차량과 시비가 붙은 겁니다. 서 씨는 정지 신호에 걸리자 이렇게 차에서 내려 뒤쫓아오던 운전자에게 다가가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몇 차례 때린 서 씨는 피해자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까지 뒤따라오자 이번에는 후진 추돌로 보복합니다. 여기에서 피해자가 후진으로 피해 차량을 충돌한 사건은 형법상 투수 협박죄가 적용되고 지난 2년 동안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4,27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가해 차량을 무리하게 뒤쫓지 말고 차량 번호와 도주 방향을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네, 방사성 물질인 라돈가스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런데 평범한 주택에서 이 라돈가스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처럼 라돈이 나오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관리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한 평범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다른 집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집은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현관문을 활짝 열어놓고 창문도 앞뒤로 열어놓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 생활하는 가족들은 정작 텐트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라돈가스 때문입니다. 라돈이 환기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해서 추워서. 가족들은 집 안에서도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가 얼마나 높은지 측정기로 확인해봤습니다. 문을 열어놓은 거실은 세제곱미터당 325베크렐, 닫으면 921베크렐까지 치솟습니다. 2000베크렐을 넘는 안방은 이미 창고가 됐고 2살 아이의 방도 800베크렐을 훌쩍 넘습니다. 어린애가 하루에 담배 4갑을 핀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되게 위험한 수치입니다. 숨을 쉴 때 폐 깊은 곳까지 들어간 라돈가스는 방사선을 쇠포에 직접 쏴 폐암을 유발하고 고체로 변해 폐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올해부터 환경부는 주택의 라돈 권고 기준을 세제곱미터당 200베크렐로 정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기준보다 느슨하고 외국이나 국제보건기구 기준보다도 못합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는 라돈의 권고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시신으로 발견된 고준희 양의 집과 안매장 장소에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담은 메모와 꽃, 과자가 놓였습니다. 시민들의 안타까움은 현장 검증을 위해 나타난 준희 양 아버지에게 분노로 쏟아졌습니다. 고 씨는 때렸지만 죽이진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5살 짧은 생을 마감한 준희 양 집 앞에 과자 한 봉지와 국화꽃이 놓여 있습니다. 이모가 꺼내주지 못해 미안해라는 메모에는 안타까움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묻혔던 야산에는 초코 과자와 딸기 우유가 준희 양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마음은 아버지 고모 씨가 현장 검증에 나타나자 비난과 욕설로 바뀌어 쏟아집니다. 아파트에서 고 씨는 30cm 쇠자로 때리고 발목을 밟는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군산의 야산에서는 시신을 보자기에 싸서 묻는 상황도 진행됐습니다. 내연녀 이 씨는 몸이 아프다며 현장 검증을 거부했습니다. 현장 검증 내내 고 씨는 준희 양을 죽이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담담한 모습으로 범행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준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웃 주민 수십여 명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 장애 있는 아기를 그렇게 해서 학대하고 그렇게 해서 애를 갖다가 저는 사람 인간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니고.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 이모 씨, 이 씨 어머니 김 씨를 내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네, 미국에선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괴물 폭풍에 100년 만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렇고 물이란 물은 전부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이미 17명이 동사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비눗방울을 만들면 꽃무늬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금방 얼음방울이 됩니다. 끓인 물을 허공에 뿌리자 바로 얼어붙으며 흩어집니다. 100년 만에 미국 동부 연안을 강타한 한파입니다. 소방관의 헬멧에도 고드름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섭씨 영하 20도를 넘나들고 체감온도는 30에서 40도에 이른다고 미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따뜻하다는 플로리다에는 30년 만에 눈이 2.5cm 쌓였습니다. 차에 줄을 매단 썰매도 보입니다. 남부 지역 공항 곳곳은 폐쇄됐고 미 전역에서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이 더 고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코네티컷 3개주에 폭설과 강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으로 불리는 괴물 폭풍이 이 지역으로 이동 중입니다. 대서양의 습한 공기와 북극의 차가운 기류가 만나면서 만들어진 폭풍입니다. 주말 최저 기온이 영하 19도로 예보된 뉴욕의 노숙자들은 온몸을 담요로 감싼 채 꼼짝을 안 합니다. 기상학계는 폭설과 한파가 잇따라 이어지는 것은 기후변화와 연관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유럽 중서부에서는 최고 풍속이 시속 201km에 달하는 강풍이 불어닥쳐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사상자 보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예, JTBC는 다스 관련 소식을 연일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저희 뉴스룸이 다스의 대주주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 씨 측의 상속세 의혹에 대한 보도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국세청이 경주에 있는 다스 본사의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다스 본사 앞에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오늘 조사에 투입된 곳이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곳 경북 경주시에 있는 다스 본사에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친 게 오전 10시쯤입니다. 검찰로 치면 특수수사부서와 비슷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직원 40여 명이 버스 한 대를 타고 왔고요.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뒤 오후 5시쯤 철수를 했습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은 다스의 대주주였던 김재정 씨가 사망하고 김 씨 아내에게 다스 지분이 상속되는 과정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상속세를 내야 할 유족에게 이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였습니다. 또 누군지 모를 실소유주에게 유리하도록 다스가 자신들의 영업 실적까지 조작하려 한 정황도 전해드렸습니다.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오늘 국세청이 다스 본사 조사에 나선 겁니다. 예,
아침에 국세청 직원들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바람에 이게 검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까지 퍼졌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가 관건일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의 회사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요? 예, 오늘 국세청의 조사는 이 다스의 세금 탈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경주에 있는 다스 본관과 1, 2, 3공장 또 충남 아산에 있는 다스 공장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이 됐고요.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인 이시형 씨의 다스 하청업체 SM도 같은 방식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국세청 조사팀은 임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그리고 개인용 노트북까지 차례로 확인하면서 회계장부 등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120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다스 직원 조모 씨는 국세청 조사팀이 들어오기 직전에 회사에 있다가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자, 박민규 기자가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지난 며칠 동안 다스의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있었던 각종 의혹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내부 문건을 통해서 다스 측이 실소유주를 위해서 치밀하게 세금 납부를 준비했고 일부 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다스에 대한 국세청의 첫 특별 세무조사,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임진택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조사 차량이 경주의 다스 본사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사 인원 43명이 대거 나온 바람에 버스를 대절했습니다. 첫 특별 세무조사에 직원들의 초조한 모습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조사에 나선 국세청 조사 4부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립니다. 상속세, 법인세뿐만 아니라 자금 흐름 전부를 조사하고 따라서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해외 법인과 국내 공장들, 수많은 하청업체 사이 오고 간 돈의 흐름들이 그 대상입니다. 이중장부나 매출 및 재고 조작 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본다는 점에서 그동안 검찰의 수사와 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계 장부는 하나가 틀려지면은 그 뒤가 맞추어질 수가 없거든요.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이 전부 다 같이 맞아져야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들여다봐야 하는 장부와 계좌의 규모가 방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먼저 상속세 물납 미스터리입니다. JTBC가 보도한 다스 내부 문건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할 유족에게 가장 불리하게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누군지 모를 실소유주에게 유리하도록 그 해의 영업실적까지 조작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또 하나 비자금 조성 과정도 있습니다. 전직 다스 직원들은 해외 매출을 늘리거나 재고를 줄이는 등 방법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정호용 특검은 다스 비자금 120억 원을 확인하고도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스 실소유 의혹 규명을 위해 검찰이 그동안 5차례나 나섰지만 아직은 나온 게 없습니다. 강제 조사권을 발동한 국세청의 움직임이 앞으로도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JTBC 임진택입니다. 자, 2008년 특검 수사에서 다스의 120억 원대 자금을 횡령한 인물로 지목된 격리 직원 조모 씨. 물론 막내 직원인 조모 씨가 그 많은 돈을 횡령했겠느냐 하는 의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특검 수사가 부실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튼 그 격리 직원 조모 씨로부터 돈을 넘겨받아서 관리했던 이모 씨가 저희 JTBC 취재진에게 이번 수사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지인 계좌를 통해서 차명으로 돈을 관리했는데 이 돈이 개인 횡령이 아닌, 즉 조모 씨의 횡령이 아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자금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스 격리 직원 조모 씨가 법인 계좌에서 빼낸 돈을 관리한 건 다스 하청업체 전 격리과장 이모 씨입니다. 이 씨는 2002년 말부터 2007년까지 조 씨가 빼돌린 다스 돈을 자신과 지인 계좌에 나눠 차명으로 관리했습니다. BBK 특검 수사 당시 조 씨의 횡령으로 결론 났는데 이 씨가 출금해 전달한 돈은 모두 120억 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씨는 조 씨의 조력자로서 횡령의 공범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자신이 조 씨에게 받은 돈이 다스의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때마다 경리가 뭐냐면 알 것 없고 그냥 가지고 살면 된다.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돈일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회사 자금을 제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그래 이거 가지고
제2세가 농업을 매일 하는지 뭐 그렇게 하려는 거구나. 그 투자처를 찾는 거구나.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이 씨는 돈 관리만 잘하면 나중에 다스의 취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살았는데 이게 나중에 무슨 뭐 보상이 있거나 그것도 이 회사가 누굴까가 하면은 사실 다른 상황인데 그러면 이자도 불리고 뭔가 하면 내가 이제 뭔가 한잔할 수도 있겠다. 거액의 돈을 계좌에 넣어 고스란히 보관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예, 다시 특활비 얘기인데 이번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얘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들의 소위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모두 공개하라는 소송을 2015년에 낸 바 있습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의정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면서 오늘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야가 바뀌어도 이건 바뀌지 않는다라는 탄식이 나왔습니다. 임소라 기자입니다. 원내대표는 국회 대책비가 나옵니다. 내 활동비 중에서 남은 돈은 내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해명하며 한 발언입니다. 특활비를 생활비로도 쓸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에 참여연대는 국회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행정소송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특수활동비 내역이 공개되면 의정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밀로 볼 만한 내용이 없고 원칙적으로 국회 활동은 공개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맞다며 항소심에서도 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의 패소에도 국회는 오늘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특활비와 관련해 큰 틀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도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일일이 정보를 공개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검찰의 묻지마 특활비 사용을 지적해온 국회가 자신들의 씀씀이는 끝내 감추려는 모습에 비판이 제기됩니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좀 폐를 끼친다 이런 논리를 가끔씩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매우 실망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국회가 이렇게 내역을 밝히기를 꺼려하는 특수활동비 올해에도 72억 원이 풀립니다. 역시 올해도 모두 현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원들은 이 돈으로 밥값을 내고 경조사를 챙기고 골프를 치면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특활비와 관련된 국회 관계자들의 고백을 김혜미 기자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가 재판 과정에서 받아낸 국회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입니다. 각 정당과 상임위에 매달 분배되는 활동비란 항목이 눈에 띕니다. 전현직 의원과 보좌관들은 활동비가 원내대표단이나 국회 상임위 내에서 의원들이 나눠 쓰는 돈이라고 말합니다. 한 번 하면 한 2, 300씩, 3, 400씩은 받았던 것 같아요. 공표에다가 넣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300은 이제 후배를 챙겨주는 그런 개념? 매달 현찰로 들어오니 씀씀이는 방만해지기 쉽습니다. 한 전직 상임위원장은 활동비로 경조사도 챙기고 골프도 쳤다고 털어놨습니다. 공적인 비상금처럼 보이는 국회 예비금도 상당액이 실은 국회의장단에게 현금 지급되는 특활비였습니다. 전직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한 달에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회 예비금도 13억 원이나 됩니다. 국회는 매년 이런 관행을 없애자며 특활비 제도 개선을 외치지만 정작 관련 법안은 번번이 상임위도 못 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연일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두 당이 합당을 해도 효과는 크지 않거나 없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 반대파들이 따로 신당 창당을 거론하면서 결별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나머지가 통합을 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면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10.5%로 자유한국당 지지율보다 낮습니다. 통합 반대파가 창당을 하면
그쪽을 지지하겠다는 응답도 2.8%가 나왔습니다. 결국 통합을 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따로 있을 때보다 지지율이 떨어지게 되는 셈입니다. 통합 시 지지율이 두 당 지지율의 합보다 낮게 조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의당 지지층의 38.2%, 바른정당 지지층의 56.5%가 통합 시 이탈하겠다고 답한 데 따른 걸로 분석됩니다. 앞서 JTBC가 한국갤럽에 의뢰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두 당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크지 않을 걸로 전망됐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단일 후보를 꼽은 응답자는 전체의 12%로 두 당이 각자 후보를 냈다고 했을 때 지지율의 합보다 1.7%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외국인 대학원생들에게 골프 비용을 대신 내게 하고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하소연했고 해당 학교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인 A씨는 어릴 때부터 한국을 동경해왔습니다. 한국에서 화장품 공부를 하고 인도네시아 대학에 화장품 학과를 개설하는 게 꿈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He was the one said that he would like to meet Indonesian customer. He told me he wants to play golf. 해외 출장지에서 지도교수 변모 씨의 골프비와 식사비는 모두 A씨가 내야 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연구 성과금 700여만 원도 변 교수에게 돌려줬습니다. A씨가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씨는 박사과정 새 학기 만에 학교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인 B씨는 변 교수 소유 법인회사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애초 학교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생각했지만 변 교수 부부가 89% 지분을 가진 연구소였습니다. 월급은 50만 원이 다였습니다. At that time we didn't learn anything from the experiment and other thing, and all my work only at the company, not in the lab, because I cannot go into lab. 변 교수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인 C씨가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지식과 기술을 훔쳤다며 약 5천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변 교수는 취재진에게 골프비는 자신이 내려 했지만 A씨가 먼저 냈다고 주장했고 자신의 연구소에서 일을 시킨 건 B씨가 인턴이기 때문에 학과 연구실에서 공부를 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네, 요즘 장어구이집들의 수조가 비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장어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탓입니다. 저희 취재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양식용 치어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내내 장어 먹기 힘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수조에는 장어 70마리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단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장어구이집은 그저께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납품업자로부터 장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기가 없어서 오늘 영업을 못합니다라고 제가 지금 8년 기념으로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를 바로 뗐어요, 어제. 가격도 급등세입니다. 지금 10,000원 이상 올랐고요. 문제는 돈을 주고도 양식장에서 고기를 안 푼대요. 장어집이 장어가 없으면 장사를 못 하잖아요. 아마 여름 때 올 여름에 장어 드시기 힘들걸요? 가격 때문에. 장어를 양식하려면 새끼장어, 치어가 필요합니다. 일본, 대만 등이 우리보다 먼저 치어잡이에 나섰는데 수확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양식장 등이 물량 조절에 들어간 겁니다. 가격이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양식장들이 고기를 많이 안 풀어서 그래요. 사료를 많이 안 먹이고 조절해서 키우죠. 업계에선 6년 전 장어값 폭등으로 음식점들이 대거 문을 닫았던 일이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포항시가 포항 지진을 유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지열 발전소를 폐쇄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외국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구성해서 이달 중순부터 지열 발전소가 지진을 유발했는지 조사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서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지열 발전소를 폐쇄하고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병 봉급이 지난해보다 87.8% 올라 병장 월급이 지난해 21만 5천 원에서 올해 40만 5,700원으로 크게 뜁니다. 또 정부는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보다 2.6% 올리고 그래도 보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 추가로 봉급을 인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7분쯤 충북 충주시 인등산 정상 방향 300m 부근에서 멧돼지를 사냥하던 58살 김모 씨가 동료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총을 쏜 동료 64살 배모 씨는 사냥을 하던 중 숲을 속의 김 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가짜뉴스 유포자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문제의 가짜뉴스는 우리은행이 30억 원을 대북 송금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틀 전인 지난 2일 인터넷 카페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기업의 평판과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우려돼 형사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학교가 사라지고 통폐합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오늘 밀착 카메라는 이렇게 문을 닫은 학교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가득했던 학교가 흉물로 변해가는 현장을 손광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 폐교 건물입니다. 학교 입구는 이렇게 자물쇠로 잠겨서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 앞에 있는 정원도 원래는 학교를 상징하는 나무나 꽃이 심어져 있어야 되지만 지금은 이렇게 각종 쓰레기들만 굴러다닙니다. 이 쓰레기 더미들을 지나가면 동상이 하나 나오는데요. 앞에서 보니까 반공소년 이승복 동상이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학교에서 주로 보던 그 이승복 동상인데요. 동상의 상태도 이 페인트칠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전체적으로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모습입니다. 반공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이승복 조각상이 89년 전 문을 연 이 학교의 역사를 증명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 학교는 지난 1999년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 전까지 졸업생만 3,500명에 달했습니다. 이곳이 한때 얼마나 큰 학교였는지 보여주는 건물들입니다. 이 뒤쪽에 있는 건 양호실 겸 창고로 쓰인 곳이고요. 이곳은 이 제3생활관이라는 안내가 있는 이 교사와 교직원들이 사용한 공간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방이 하나 나오는데요. 침대가 있는 침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반대편에는 방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벽 쪽에는 옷걸이가 걸려 있고요. 이곳은 온돌방이었는데 바닥에는 누가 쓰고 남기고 간 잡동사니들만 있습니다. 10년 넘게 주인을 찾지 못했던 학교는 한 개인이 수련원 사업을 시작하면서 잠시 활기를 띠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난을 겪던 대표가 교육청에 내야 하는 임대료를 내지 못하다 몇 년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련원이 철거하면서 학교는 제 모습을 잃었습니다. 주무부처인 가평교육청은 필요하면 보수를 진행한 뒤 조만간 새 계약자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 등급을 한번 의뢰를 해서 등급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시설 보완이나 아니면 건물 철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수련원으로 운영되다 버려진 폐교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분교는 24년 전 문을 닫은 뒤 세 차례 체험시설이 들어왔지만 모두 경영난에 시달리며 폐업했습니다. 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를 허물고 주차장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교육시설이었으니까 교육 목적으로다가 보존하고서 유지하는 사람이 들어왔으면 좋고 교육청에서도 그거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다는 바람이죠. 지난해까지 폐교된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408개 학교들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리비에 보수 작업까지 하면 매년 수십억이 투입됩니다. 관할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들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물 자체가 낡아 처리가 쉽지 않다고 해명합니다. 지역 주민이나 동문회들이 애착심이 강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매각을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꿈과 희망으로 가득했던 학교는 이제는 거미줄과 잡초가 뒤덮은 흉물로 변했습니다.
지자체와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계속되는 한 마치 공포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런 유령 학교들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진 천면관의 소설 고령화 가족 중에 철없는 큰아들 한모는 결심합니다. 가출한 어린 조카를 찾기 위해서 불법 도박장의 바지 사장이 되기로 한 것입니다. 엄마, 나 사장 되었어. 아들의 전화에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밥은 먹고 다니냐? 바지 사장이란 말이 언제부터 통용됐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님네들, 우리는 바지저고리요.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도 등장한 바지저고리란 말과 같이 줏대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칭하는 말에서 파생됐다는 설도 있고, 대신 희생시킨다는 의미의 총알바지의 발음 중에 바지만 따왔다는 설도 있으니 어원은 분명치 않으나 바지 사장은 누군가 감춰진 사람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신 앞장세운 사람을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는 각종 언론에도 자주 등장하게 됐습니다. 회장의 결제 권한은 월 500만 원. 회장은 검찰 조사 전에는 120억 원 비자금의 존재도 알지 못했다. 다스의 전직 관계자들이 검찰에 진술한 내용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단독 보도였죠. 직원 채용 같은 소소한 인사부터 자금 출납 등 회사 경영에 정작 회장은 관여할 수가 없었고, 실권은 직제상 그 아래에 있었던 실세 사장이 갖고 있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또한 그 실세 사장은 전직 대통령의 오랜 손발로 익히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바지 사장이라는 단어와 함께 익숙한 그 문장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스는 그러면 누구 겁니까? 그 누구인가가 정말 있다면 아마도 그는 지금까지도 적당히 가다가 있으면서 또 적당히 어수룩하기도 하고 뒤탈도 없는 핫바지 같은 사람을 잘 내세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증언과 정황은 겹치고 포개지고 시민의 요구는 이렇게 거세지는 가운데, 만약 박경리 선생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토지 속 그 인물들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일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하면 여러 번님네들, 우리는 바지 저고리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원은 자신의 주사 시술비라든가 옷값을 낸다든가 아니면 측근들의 휴가비와 활동비를 챙기는 등 대부분 사적인 용도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론 나머지 16억 원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건 지금 계속 추적을 해봐야 되는 문제죠. 박 전 대통령은 이미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1개월째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특활비 상납도 같은 뇌물 범죄여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수미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심 재판 과정에서 최순실 씨와의 공모 관계가 핵심이었습니다. 뇌물은, 그죠?
근데 오늘 검찰 수사 발표를 보면 기존에 나온 정황들보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언제입니까? 작년 1월 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현직이었던 시절에 탄핵안이 통과된 상태이긴 했습니다만 갑자기 기자들 불러 모아서 얘기할 때 대체 경제 공동체가 뭐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요것만 놓고 보더라도 경제 공동체라는 단어를 써도 될 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최순실 씨 딸에게 말을 사주게 하는 등 최 씨 측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였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은 그래서 최 씨에게 속았다라는 취지로 최 씨와 그렇게까지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라는 점을 사실 재판 과정 내내 이제 좀 강조를 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을 뜯어보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사실상 한 지갑을 사용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단적인 대목이 최순실 씨의 자필 메모죠. 네, 지금 보시는 게 검찰이 최순실 씨 자택에서 확보한 메모지입니다.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연간 3천만 원에서 약 5천만 원의 돈을 지급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 명절비나 휴가비 명목으로 준 액수를 적어둔 건데 검찰은 이들 3명으로부터 모두 정확히 같은 금액을 받았다라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다달이 받은 특활비는 모두 금고에 보관이 됐다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만 엄격하게 쓰였는데 그 정확한 내용을 최순실 씨가 알고 또 관여했던 정황입니다. 예. 자, 최순실 씨의 메모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게 얼마 주라는 메모가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것은 그 문고리 3인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일 뿐만이 아니라 최순실 씨가 부리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이 가능한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니라면 자기가 왜 이걸 얼마씩 주라고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특활비의 상당 부분이 최 씨에게 건네진 것으로 추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액수를 지시할 때마다 적게는 2천만 원, 많게는 1억 2천만 원을 들고 관저에 직접 찾아가서 건넸습니다. 예. 이때 최순실 씨가 자주 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특이한 점은 박 전 대통령이 이런 돈을 요구할 때 종이 쇼핑백에 넣어서 테이프로 봉인을 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예. 이런 특이한 쇼핑백은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영선 전 행정관의 입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을 정기적으로 이 최순실 씨 운전기사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에 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모두 검찰 조사에 불응하면서 정확히 이 쇼핑백 안에 어떤 현금이 담겨 있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상당한 현금이 최 씨 측에 건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순실 씨는 그 본인도 재산이 꽤 많잖아요. 수백억 원인데 뭐 그보다 더 될 수도 있고. 근데 왜 박 전 대통령에게 돈을 받았었던 것인가 그런 의문도 드네요. 네, 수표나 카드가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추적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번 이 국정농단의 발단이 된 더 블루케이나 혹은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질 때 고영태 씨 등 명목상 대표들은 모두 초기 자본금 5천만 원 등을 최순실 씨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5만 원권 다발로 받았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치 의상비 대납처럼 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일을 최 씨가 대신 해준 것은 아닌지 검찰의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사용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대포폰, 차명폰이죠. 차명폰 요금이 1,300만 원이나 나왔던데요. 네, 사실 1,300만 원은요. 이영선 전 행정관이 자신의 계좌로 직접 2년간 계좌이체했던 내역만을 추정한 것이라서 예. 실제 3년 넘게 차명폰 사용 금액은 약 2천만 원은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차명폰 사용자들은 10명이 채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긴밀하게 통화가 오갔던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2013년 10월부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등이 쓴 차명폰은 모두 51대입니다. 예.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8월까지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모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총액은 추산되지 않았습니다. 예. 차명폰 51대라는 것은 사실 일반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 차명폰 대수고 그 머리가 복잡해서 그걸 어떻게 다 썼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명폰은 분명히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그 박 전 대통령은 지금 기존 1심 재판은 사실상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여기 이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궁금해집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하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이른바 경제공동체 정황이 더욱 짙어진 상황입니다. 대기업을 압박해서 최 씨 측에 돈을 주게 한 이유가 보다 선명해진 만큼 그동안 몰랐다라고 주장해왔던 이 박 전 대통령의 반박이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특히 박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스스로 방어권조차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요. 여러 가지를 좀 종합해 볼 때 1심은 박 전 대통령 측에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예, 최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저희 JTBC는 북한 응원단이 내려올 경우에 숙소로 거론되고 있는 만경봉 92호, 선박이죠. 이 만경봉 92호와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의 최근 모습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평양 시내의 최근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현주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겠습니다. 국제열차를 타고 평양에 다다르자 고층 건물이 눈에 띕니다. 도로엔 차량이 많아 정체를 빚기도 합니다. 이번에 많이 본 게 이제 택시, 평양 시내에 한 6,000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양에 새로 조성한 여명거리엔 상점과 주상복합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점도 북적입니다. 피자는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나 만드세요? 파스티가 나가지고 그다음에 무슨 메아산인가 네. 그러는 건데 그거는 그래서 많은 데가 있고 또 콜라도 팔지만 북한산입니다. 평양 시민들은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동물원과 놀이동산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손전화로 불리는 휴대전화를 쓰는 모습도 평양에서만큼은 흔한 광경이 됐습니다. 이번엔 뭐 거의 400만 대라고 그러죠, 북한에. 휴대폰 보급이. 공공시설에 보급된 태블릿 PC엔 북한이 만든 프로그램들이 깔려 있습니다. 유명 게임들도 균형탑 쌓기, 블로크 부시기 등 북한식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전력 사정도 나아진 듯 반풍경도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내부 변화가 시작된 건 맞지만 평양과 다른 도시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방금 보여드린 이 최근의 모습, 이것을 영상으로 담아온 재미 언론인 진천규 씨가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담아온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북한의 오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작년 가을에 2차례에 걸쳐서 북한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 미국에 사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미 언론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만일 시민권자라면 미국 정부가 이걸 지금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못 들어가실 텐데. 예. 그럼 영주권자라고 해서 만일 들어갔다 와도 미국에서 뭐 전혀 예의가 없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 12월 달에 미국 집에 좀 예. 다녀왔습니다. 사실 내심 살짝 걱정은 좀 했었는데 예. 일상적인 그 영주권자로서의 질문 이외에는 뭐 별다른 조짐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들어가셨습니까? 제가 작년 가을 2차례라고 말씀드렸는데. 10월에 8박 9일 하고요. 11월 10일부터 또 12박 13일 예. 이렇게 해서 2차례 다녀왔습니다. 그때는 유엔의 대북 제재 수위가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던 맞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예. 그 전에도 가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전엔 그 17년 전이지요. 아, 오래됐군요. 네, 오래전에 그 2000년 그 6.15 정상회담 때. 아, 취재 기자로서. 네, 그때 당시 그 청와대 출입 기자로 해서 수행 기자로 다녀왔습니다. 예. 들어간다고 했을 때 북한에선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아무 얘기보다는 어쨌든 좀 며칠 좀 있었지요. 예. 기다리고 있던 차에 이제 한 4, 5일 만에 들어오라는 이제 비자 발급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자, 본격적으로 저 평양 시내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네. 아무튼 17년 만에 직접 가서 보신 북한의 모습이 제일 먼저 뭐가 좀 바뀌었던가요? 제가 제일 처음에 느낀 것이 일단 자동차가 많아졌다. 예. 2000년도 그 6.15 정상회담 당시에는 거의 그때 행사 기간이었던지 뭐 여러 가지이었던지는 몰라도 자동차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저건 지금 택시 모습인데요. 네. 택시가 꽤 많던가요? 예, 택시도 상당히 많아져가지고 좀 물어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평양 시내에만 한 6,000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예. 그리고 회사도 뭐 한 서너 개 회사가 있다고 그러고 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지금 그 장면은 역시 이제 택시의 모습을 비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달리 또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가 상당히 그 미국 등 그 유엔의 제재가 예. 아주 셀 시점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속으로 짐작하기에는 좀 위축되거나 좀 예. 긴장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했는데 제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예. 오히려 더 뭐 그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당시의 느낌은 뭐 활기차다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오히려 그 아주 차분하고 좀 이런 그 평온하다는 그런가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예, 방금 보여드린 장면은 뭐 휴대폰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장면도 네, 맞습니다. 있는데 네. 일반적이던가요? 휴대폰 사용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서울에서 보면 뭐 어디 길거리 가면서도 하고 하는데 예. 큰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많다고 느꼈습니다. 예. 대개 이런 경우에 이제 흔히들 뭐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준 게 아닐까 하는 의구심들을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제가 어쨌든 뭐 저 혼자 뭐 이렇게 아무데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북쪽은 그 뭐 외국인에게 남쪽 사람이나 외국인들에겐 반드시 그 안내원이 그렇죠. 이렇게 그 함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분들의 안내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이제 취재 요청을 했죠. 예. 사전에 취재 요청 한 데에서 이제 뭐 거의 100%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 95% 이상은 수행이 됐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리포트에서 잠깐 봤습니다만 예를 들면 뭐 고층 건물이 좀 질비한 그런 곳이 눈에 띈다든가 하는 곳인데 평양의 여명거리? 네네. 예. 지금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네네. 곳입니까? 저도 이제 이번에 물론 뭐 사전에 조금 뉴스를 보거나 해서 알았지만은 예. 지난 그 4월에 이제 완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명거리 해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 근처의 그 지역인데 예. 상당히 그 살림집이라고 그러죠. 우리의 아파트를 그쪽에서는 살림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살림집 위주고 이제 1, 2, 3층은 우리식대로 이제 그 주상복합 같이 예. 상점들도 있고 식당, 음식점 등 뭐 이런 서점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이네요. 저렇게 이제 그 아파트 내부죠? 네, 아파트 내부에도 좀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좀 몇 군데 이렇게 좀 들어가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올 경우에 전야제를 원산에 있는 마식령 스키장에서 같이 하자.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이거 뭐 네. 성사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식령 스키장도 취재를 하셨죠? 네,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면서 좀 얘기하도록 네. 하죠. 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제가 간 날이 11월 16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근데 아쉽게도 눈이 없었습니다. 그렇겠죠. 예, 눈이 없어가지고 좀 눈이 없는 스키장을 보고 왔는데 스키장 시설로는 제가 스키를 조금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예. 뭐 국제 대회를 하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듯한 게 보았고 그리고 그 시설은 그 호텔이 2동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편의 시설들이 있는데 상당히 고급지게 잘 해놨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 내부에 여기도 많은 그 뭡니까 인형 뽑기 기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저도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 호텔 안에 지나다가 봤는데 그 한쪽에 인형 뽑기가 있더라고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도 이걸 갖다 놨네 하고 이렇게. 예. 지금 화면에는 예. 여러 가지 가격표 같은 것이 나옵니다. 미장원인 모양이네요. 이발소 미장원 그렇습니다. 고급 미안이라는 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마사지 같이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예. 머리 빨기라는 건 샴푸하는 거. 예, 머리 감기. 300원 뭐 이렇게 나오고 예, 있습니다. 예. 예. 이게 다 마식령 스키장 내에 그 있는 내에 있는 편의 시설의 가격표입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지금 뭐 북미 관계는 여전히 팽팽하고 북한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제재도 받고 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에 대한 일반 주민들의 생각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제 뭐 만난 분들이 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의 이런 제재는 뭐 제재도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제재라도 우리는 견딜 준비가 돼 있고 자세가 돼 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20여 년 전에 그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고 겪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어려운 참혹한 고난의 행군을 겪었기 때문에 어떠한 제재, 어떠한 고난도 견뎌낼 준비 자세가 돼 있다. 이렇게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가 아까 박현주 기자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은 워낙 격차가 심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혹시 예를 들어서 누굴 접근해서 인터뷰하는데 제한적으로 했다라든가 아니면 한 얘기에 대해서 나중에 뭐 편집이 됐다라든가 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전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 거의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제가 다니는 데에서 뭐 물론 한계가 있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예. 그 나름대로의 좀 이렇게 자유로운 공간이랄까 이런 걸 좀 저는 많이 느끼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검열이라는 것은 전혀 안 받았다 그런 말씀인가요? 그건 뭐 단 한 건의 제가 사진이라든지 예. 이 동영상은 특히 제가 이 동영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리플레이 할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사실 저도 되짚어 보실 적이 없습니다. 예. 마치 뭐 되짚어 보여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 선생이 남쪽에 가서 어디 뭐 JTBC에서 2차 때는 한다고 제가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진 선생이 좀 제대로 좀 잘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탁은 받았습니다. 예, 오늘 뉴스룸 끝난 뒤에 이제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가 방송되는데 네. 찍어 오신 대부분의 영상을 거기서 소개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재미언론인 진청규 씨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개헌이 될 것이다. 요 며칠 이런 영상과 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이 나와서 혼란이 컸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사실인지 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 건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앞서 네. 영상을 보니까 좀 자극적인 문구들이 많군요. 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1월 2일에 유튜브에서 생방송된 영상인데요. 제목이 공산화 개헌 추진입니다. 그 옆에 영상도 1월 2일 유튜브에서 생방송됐습니다. 결국 드러난 좌파적 헌법 개정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라인에서 퍼지는 글인데 헌법 개정 진짜 목적은 사회주의, 고려 연방제의 기초를 놓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언뜻 보기에도 가짜뉴스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거라도 갖고 이러는 겁니까? 네, 근거로 제시하는 문건이 바로 이겁니다. 네. 지난해 10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일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이 보고서를 헌법 개정안 초안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초안인 것처럼 논평을 했습니다.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듯한 느낌입니다. 이 정권이 왜 이렇게 국민개헌을 걷어차고 졸속개헌을 밀어붙이려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문재인 정부 5년이 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네, 그리고 조선일보는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이 같은 논평을 다시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문위원회가 낸 보고서가 개헌 초안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 초안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이게 가짜뉴스에 그대로 인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는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의 의원 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용 의견서라는 점은 공유됐던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내용과 가짜뉴스가 급속도로 퍼졌고 오늘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직접 바로잡았습니다. 자문위원단은 본래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도 아니고 그럴 권한도 없는 것이므로 이는 소동에 불과하다. 개헌안을 만들 자격도 없고 부여한 것도 아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 초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보고서 내용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주장은 맞습니까?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려 한다라는 건데 네. 하지만 문구를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주의 실현 또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국회 개헌특위 논의 때 속기록을 보면
여야의 논쟁은 여기서 거의 없었습니다. 자문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논의를 해보자는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네, 가짜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개헌이 일부 세력이 주도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네. 합의가 필수죠. 맞습니다. 현재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또 노동권 강화,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 거부도 넣자는 보고서 내용을 두고 이것도 사회주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은 일부 정당 혹은 정부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이 개헌 특위도 이처럼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여야별로 간사가 배분돼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개헌을 앞두고는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불가피하고 그래서 이를 건강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처럼 다양한 논의를 이념적 프레임 속에 가두려 할 경우에는 기본권 강화 같은 본질적인 과제를 놓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까요?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사라진 300입니다. 예, 뭡니까? 300은? 예, 오늘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뇌물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요. 예. 이 중 21억 5천만 원 정도는 앞서 이제 문고리 3인방에게 용돈을 줬다는 등 사용처가 밝혀졌는데 15억 원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모두 현금으로 건네졌는데 5만 원권 100장 묶음으로 하면 정확히 300개입니다. 5만 원권 100장의 두께는 약 1.1cm인데요. 3년 전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 당시 소형 음료수 박스에 돈을 전달했다고 해서 JTBC에서도 비타 땡땡땡 박스에 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실제 실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저 조그만 상자에 꾹꾹 눌러서 담으면 1억 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5만 원권 20묶음이 들어갔고요. 상자 15개 정도 되면 15억 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11년에 여의도의 한 백화점에서 우체국 택배 박스에 현금 8억 원이 담겨 있었던 게 발견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납니다. 그래서 15억 원이면 우체국 택배 상자 2개 정도면 되는데요. 실제 부피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은폐하기도 쉽습니다. 예. 그 15억 원이 저 정도 부피밖에 안 되는 걸로 하여간 보이는군요. 근데 크지 않은 금고에도 다 들어갈 정도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기는 우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다시 주목받는 것이 장시호 씨의 검찰 진술 발언입니다. 예. 지난해 4월 이모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돈 같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예. 앞서도 살펴봤지만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지갑도 같이 썼기 때문에 금고도 당연히 같이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검찰이 당시 삼성동 자택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박 전 대통령의 짐은 지난 5월 내곡동 자택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물론 15억 원 중 일부 자금은 최 씨가 만든 여러 법인의 초기 자본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는데 상당액이 남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범죄 수익금으로 당연히 찾아서 환수해야 합니다. 예, 그건 뭐 당연한 얘기죠. 예. 당시 왜 압수수색을 안 했는지는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동심 파괴 규탄 시위로 잡았습니다. 예. 어제와 오늘 서울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앞에 자유한국당 일부 당원 그리고 자칭 보수단체 회원들이 저렇게 큰 펼침막을 놓고 규탄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면 우리은행 인공기 달력 규탄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은행이 배포한 올해 탁상 달력에 있는 그림입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그린 그림인데 통일나무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걸려 있고요. 그리고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좀 커 보이는, 즉 풍성한 모습이 보입니다. 즉 남북이 평화를 이루면 번영을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은행이 매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대회를 후원하는데 그 수상작을 달력에 싣는데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공기가 나왔다는 이유로 자유한국당에서 정치 쟁점화를 했는데요. 먼저 장지원 대변인이 친북단체도 아니고 공적금융기관 달력에 인공기가 있다. 안보 불감증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시위에는 엄마 부대까지 나서서 초등학생 그림을 규탄을 했습니다. 참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통일 관련 행사에는 사실 저런 그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한정혜 의원이 확인을 했습니다. 2012년부터 15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에서 후원하거나 주최한 통일 염원 미술 행사의 입상작들을 잠깐 볼 텐데요. 예. 바로 이 그림들입니다. 모두 그림에 한쪽엔 태극기, 한쪽엔 북한의 인공기가 있습니다. 예. 잘 그리진 않은 걸로 봐서, 그림들로 봐서는 초등학생들 정도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예. 박근혜 정부 때도 저렇게 통일 염원 그림에 인공기가 들어간 것은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를 중시하는 바른정당에서도 종북몰이다, 자유한국당의 종북몰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상을 못 줄 망정 이거를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까지 빨갱이 조작에 이용한 정당이 제정신인 정당입니까? 예. 어제 시위는 좀 질서가 없었다라고 참석했던 언론이 전했는데요. 한 보수단체 연사는 발언 중에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다 이렇게 잘못 알고 발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 저런 식이라면 저런 발언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나저나 저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이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예. 얼마나 놀랐을까?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어른들이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죠. 예, 마지막 키워드는 트럼프의 큰 단추로 잡았습니다. 핵단추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책상에 핵단추가 있다고 언급하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도 핵버튼이 있다, 더 크고 강력하며 심지어 작동까지 한다 트윗에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예. 우선 김정은이랑 단추 크기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미국 내에서 유치하다는 지적이 있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미국 대통령의 핵 발사 시설은 단추가 아니고 가방입니다. 예. 누클리어 풋볼이라고 하는 가방인데요. 저렇게 항상 미국 대통령이 움직일 때마다 군인 여러 명이 가방을 들고 따라다닙니다. 예. 언제든지 누를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저 가방 안에 있는 시설에 미국 내 핵무기를 입력한 좌표로 발사할 수 있는 이런 장치가 있고, 또 저 가방만 있어서도 되는 게 아니고 예. 암호 코드가 있는 비스킷이라는 이 장치와 확인을 해야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핵발사가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유치하다는 지적도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미국의 핵발사 이 절차를 모르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 설마. 예. 그런데 미 백악관 대변인은 정확히 알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는 뭐 단추가 있긴 있다면서요? 예, 몇 차례 화제가 됐는데요. 잠깐 사진을 보면 바로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 빨간색 버튼입니다. 예. 한번 언론 인터뷰 중에 당시 파이널즈 타임스 기자가 저 단추가 혹시 핵단추냐라고 묻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눌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발사된 건 아니고 백악관 직원이 큰 유리잔에 담긴 다이어트 콜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콜라 호출 베린 셈입니다. 아, 오로지 콜라만 호출합니까? 저걸로는? 예. 예. 언론 인터뷰 때는 항상 저 버튼을 눌러서 콜라를 마신다고 합니다. 콜라를 워낙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예. 예. 트럼프 핵단추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논란이 있었고 패러디까지 생겼는데 예. 패스트푸드 라이벌인 KFC는 맥도날드를 향해서 나도 햄버거가 있다. 내 건 세트 메뉴고 크고 더 힘이 넘치고 그레이비 소스라는 것도 있다라고 해서 광고 효과를 누리기도 예. 했습니다. 지금 광고한 겁니다, 그죠? 미국 얘기입니다. 예. 아무튼 예. 예. 알았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밤사이 제주 산간에 최고 7cm, 경북 북부와 울릉도 독도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좀 꺾이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Desperado,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You've been out riding fences for so long now. Oh, you're a hard one.